한서진은 58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낯설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서진은 동네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고 계약서를 정리하고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법정에 서서 정의를 외치는 변호사를 꿈꿨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조차 벅찼던 시절 꿈은 사치였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미나에게 그 꿈을 물려주었으니까요. 미나가 초등학교 때 처음 나 변호사 될래라고 말했을 때 서진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키운 딸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미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서진은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피로를 잊었습니다. 미나는 서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준호. 같은 고시촌에서 공부하던 수험생이었지요. 서진은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투도 단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준호가 먼저 대기업 법무팀에 합격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었고 미나는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서진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미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그냥 공부가 좀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딸의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녀지간이었습니다. 미나가 힘들 때 짓는 특유의 표정을 서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나가 퇴근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늦게까지 독서실에 있는 딸이 집에 먼저 와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미나는 식탁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서진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미나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준호랑 결혼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상견례 하려고. 서진은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나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축복받고 싶은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준호 그 친구가 뭐라고 하던? 좋아해. 책임지겠대.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8살 딸이 아직도 아빠 앞에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지? 미나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벽에 금이 가듯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축복받을 일인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 일인지.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8의 나이에 서진이 배운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도 사랑도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엔 대가가 따랐고 때론 그 대가가 너무 가혹했습니다.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무너짐 앞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준호 쪽에서 정한 곳이었지요. 서진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새로 맞췄습니다. 미나도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배가 아직 티나지 않는 시기였지만 미나는 자꾸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빠 떨려. 미나가 식당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좋은 분 들릴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준호네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강민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였고 어머니 이정화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였습니다.
준호 옆에는 대학생인 여동생도 함께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민수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이정화가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사법시험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정화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내년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해 타이밍도 잘 맞추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화는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들어 물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희 준호가 대기업 법무팀에 들어갔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시기거든요.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이정화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진은 딸을 봤습니다.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는 고역이었습니다. 이정화는 계속해서 준호의 경력과 집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강민수는 가끔 맞장구를 쳤고 서진에게는 법무사 일이 어떤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법무사면 서류 정리 같은 거 하시는 거죠? 강민수의 질문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등기나 소송 서류를 다룹니다. 아, 그러시구나. 법조인이라고 하기엔 뭐 그래도 법과 관련된 일이시니까요. 서진은 참았습니다. 평생 참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정화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혼수 같은 것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뜻은 달랐습니다. 너희 형편에 뭘 준비하겠느냐? 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은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주먹을 쥐었지만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딸의 손이 떨리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물을 마시며 인사를 하며 미나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폭력이 있다는 걸요.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과 웃으며 존엄을 짓밟는 폭력. 그리고 후자가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요.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정화의 일방적인 지시가 시작됐습니다. 미나에게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혼수 품목까지 모든 걸 이정화가 정했습니다. 미나 씨 예식장은 저희가 아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하객 수는 저희 쪽이 많으니까 큰 홀로 잡았고요. 드레스는 화려한 거 말고 단정한 걸로 골라요. 판사 집안이라 시선이 많거든요. 메이크업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 화장이 너무 야해서 걱정이에요. 미나는 고분고분하게 따랐습니다. 서진이 물으면 괜찮아,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거야. 라고 했지만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정화가 미나를 불러냈습니다. 백화점에서 혼수를 보러 간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빠, 어머님이 애기 하셨어. 애기? 지금 낳으면 준호 앞길에 걸림돌이 된대. 적어도 1년은 미뤄야 한다고.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나가 계속했습니다. 승진 심사가 있는데 신혼인데 애까지 있으면 이미지가 안 좋대. 회사에서 집중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보고 생각해 보래.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라고. 정리. 그 단어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를 정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이름도 없는 생명을 없애라는 말이었습니다. 넌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른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가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화가 미나에게 혼전순 결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확인은 해봐야지. 라는 이유였습니다. 미나는 이미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모순되고 모욕적인지 이정화는 알까요, 모를까요?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그저 침묵했습니다. 때론 엄마가 좀 그래도 이해해줘. 라고 미나를 달랬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미나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준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준호 씨, 미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좀 꼼꼼하신 편이라서요. 꼼꼼한 게 아니라 선을 넘는 것 같은데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머니도 저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또 이해였습니다. 서진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미나 편에 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아내에게 양보를 요구할 거라는 걸요. 미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식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법시험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 안 하면 안 될까? 어느 날 밤 미나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뱃속엔 아이가 있었고 혼인신고 날짜도 잡혀 있었으니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내 편이야.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서진 자신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미나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던 거겠지요. 한서진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어른의 방식일까? 존엄을 지키기 위해선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준호네 집에서 양가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나 혼자 가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지만 딸을 보냈습니다. 예비 시댁이니 익숙해져야 한다는 미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전에 돌아올게, 아빠. 미나가 현관문을 나서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쯤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지금 갈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곧 집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미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나야? 한참을 울던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어머님이 날 때렸어.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저녁 먹다가 애기가 나왔어. 내가 낳고 싶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를 내시면서.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미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어머님이 그러셨어. 지금 애 낳으면 준호 인생 망친다고. 나보고 철없다고, 생각이 짧다고. 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했어. 그랬더니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애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들어. 라고 하시면서 뺨을 때리셨어. 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나가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빠 그냥 거기 서 있었어. 말리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어.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미나를 때리는데 그 남자는 그저 서 있기만 했다는 겁니다.
아버님도 계셨는데 그냥 신문 보고 계셨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나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8살 딸이 아니라 7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이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는 게 무서워.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괜찮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이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저 준호입니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러셨어요. 미나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미나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게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미나는 당신 아내가 될 사람이고 뱃속의 아이는 당신 자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를게요. 누구를요? 어머니를요? 미나를요? 둘 다요.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방 불을 꺼주고 서진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법무사로 일하며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민수, 이정화, 강준호,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떠올렸습니다. 한서진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요. 존엄을 지키기 위해선 때론 싸워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요. 창밖은 어두웠지만 서진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한서진은 법무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서류를 다뤘고 사람들의 재산과 법적 문제를 정리해왔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에서 그 집안의 역사를 읽을 수 있었고 계약서 몇 장으로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강민수 판사의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법무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 경기도의 토지 2필지. 모두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처 이정화와 아들 준호 그리고 80대 노모의 명의로 분산돼 있었습니다. 서진은 취득 시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정화 명의의 강남 아파트는 15년 전 강민수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던 해에 취득됐습니다. 당시 시세가 12억이었는데 등기부상 거래 금액은 5억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준호 명의의 아파트는 3년 전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증여됐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니 저가 신고가 의심됐습니다. 노모 명의의 토지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80대 노인이 20억짜리 토지를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메모를 했습니다. 감정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날짜, 금액, 명의자, 취득 경위. 다음은 강민수의 판결문을 찾았습니다. 대법원 도서관에서 공개된 판결문들을 검색했습니다. 건설사 관련 소송이 많았습니다. 그중 몇 건은 원고 패소 판결이었는데 그 건설사들이 나중에 강민수 가족의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서진은 이정화의 경력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로 20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승진심사에서 계속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기록에 없었지만 교육청 내부 고발 게시판에 몇 건의 글이 있었습니다. 특정 학원과의 유착 의혹, 자녀 특혜 의혹. 준호도 조사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입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정황들. 인턴 시절 작성했다는 보고서가 표절 의혹을 받았던 일.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왔다가 삭제된 글들. 서진은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정리했습니다. 미나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서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이자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강민수를 찾아가 따질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지만 서진은 더 정확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익명으로. 감정적인 문구는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과 증빙 자료만 첨부했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부동산 거래 내역의 연관성, 증여세 탈루 의심 건들, 차명 재산 의혹, 모두 서류로 증명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법원 감찰부에도 별도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강민수 판사의 판결과 개인 재산 형성 과정의 시기적 일치에 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서진은 미나의 이름도 임신 사실도 그날의 폭력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오직 법과 원칙의 문제로만 접근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뒤 서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등기를 정리하고 민원인을 상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미나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손주 이름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정확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라는 것을. 밤마다 서진은 딸의 방부를 확인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가끔 울었지만 예전보다는 잠을 잘 자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손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이 자료를 제출한 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결혼을 미루자고 준호에게 말했고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정화는 화를 냈지만 미나는 더 이상 굽히지 않았습니다. 애 낳고 생각하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엔 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법무사님 맞으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하더군요. 현재 해당 건에 대해 정식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강민수에게 국세청 조사 통보가 날아갔습니다. 동시에 법원 감찰부에서도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법조계는 좁았고 판사의 재산 조사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언론에도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현직 판사 일가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판결과 연관된 업체로부터 이익 취득 정황. 기사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법조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준호의 회사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법무팀 직원의 아버지가 조사를 받는다는 것. 회사는 조용히 준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됐고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졌습니다. 준호는 미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나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국세청에서 조사 나왔대. 그래. 미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혹시 아니겠지? 왜 우리 아버지? 아니, 그냥 법무사시니까 그런 쪽 일을 아실 수도 있잖아.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수는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정화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쌓여있던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집안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쉬는 게 어떻겠냐? 는 말과 함께 어느 날 저녁 이정화가 서진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첫 상견례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법무사님, 이정화는 서진 앞에 섰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나한테 너무 심했습니다. 손주도 생각해서 제발.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세청 조사, 그거 취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사님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서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정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준호는 어떡합니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미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미나 때문이 아닙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돈께서 쌓아온 것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법을 어기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이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이 계속했습니다. 사돈은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때려도 됩니까? 손주를 없애라고 해도 됩니까? 이정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시죠. 더 이상 저희 부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정화는 떠나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서진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한 거야? 서진은 대답 대신 미나의 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법 불러온 배였습니다. 이름은 정했니? 미나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두려움보다 안도가, 불안보다 평온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른 봄 벚꽃이 막 피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떨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따님 건강하게 출산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간호사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미나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봐, 우리 서연이. 미나의 얼굴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녀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가락보다 가는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야. 그 순간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게 무엇인지를요. 복수가 아니라 이 아이가 존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미나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준호는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보고 싶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나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미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회사 그만뒀어. 다시 시작하려고.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준호 씨. 미나가 처음으로 그를 준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날 어머님이 날 때릴 때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당신이야.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랑 애를 키우고 싶지 않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병실 밖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딸이 강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서진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혼자 키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한 거 맞지?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는 그냥 법이 일하게 했을 뿐이야.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진 거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빠, 나를 지켜줘서. 석 달 뒤 서진은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작은 손녀는 눈을 깜빡이며 서진을 봤습니다. 세상은 참 복잡해.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싸워야 할 때가 있어. 할아버지는 오래 참았어. 그게 어른의 방식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말이야,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서진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존엄이란 게 있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 그게 무너지면 참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야. 할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존엄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 너의 존엄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짓밟히는 걸 볼 수 없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니었어. 그냥 잘못된 걸 바로잡은 것뿐이야.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걸 어긴 사람들이 있었어. 할아버지는 그저 드러나게 했을 뿐이지.
서진은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랄 거야.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할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너도 언젠가 선택해야 할 거야. 어디까지 참을 건지, 어디서 멈출 건지. 서연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싸우기보다 물러나는 법을 배운다고. 하지만 물러남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고. 때론 서야 할 때가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당신이라면 그 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한서진은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의를 세운 걸까요?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딸의 존엄을, 손녀의 미래를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참는 법을 배웁니다. 어른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과 무너진다는 것 사이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가족의 존엄이 짓밟힐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